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2강, 바로 임진왜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학습지는 똑같이 58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는 162쪽에서 16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임진왜란을 크게 어떻게 나누어 공부할 거냐? 바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두 번째,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쟁이 가지고 온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나누어 공부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경과 전개 조금 보다가 끝났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전쟁이 왜 났느냐? 그 전쟁이 왜 났는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16세기의 이 동북아시아의 상황, 국제 정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조선과 일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조선은 어땠다고 했죠? 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래로 임진왜란이 터지던 1592년까지 200년 동안 조선은 큰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전쟁다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차 탈 때 안전벨트 한두 번 안 해도 사고 안 나면 이거 굳이 번거롭게 안전벨트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듯이 200년간의 전쟁 때문에 어떤 제도가 무너지죠? 네, 군역제도가 문란해집니다. 원래 조선은 법적으로 양인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는 양인개병제의 원칙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긴 평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차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대신 돈을 주고 군대에 보내는 대립제가 유행을 하게 되고 조선 정부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군대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오기 싫은 사람들은 군대에 오는 대신에 뭐 내라? 포. 당시에 돈으로 쓰이던 그 군포, 옷감을 내면은 군대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돈 내면 군대 안 와도 된다 해서 군적수포제, 방군수포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군대를 오기 싫은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국방에 투자를 하고 직업군이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그랬죠? 다 써버린 거야. 국방이 텅텅 빕니다. 그죠? 거기다가 양반 사회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인 사화. 그리고 이 사화가 끝나니까 그 사림 세력들이 분당을 나누어서 이 조선 양반 사회가 분열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나마 대비했다고 한다면 뭘 만들어 놓은 거? 비변사.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설치됐다가 명종 때 을미호해변을 계기로 정식기구가 됐죠. 국방의 문제를 의논하는 비변사가 만들어진 정도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일본엔 누가 등장하죠?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기나긴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합니다. 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빠지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에게 과대망상이 주어지면 그냥 정신병자로 끝나지만 그 과대망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이게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과대망상을 현실로 옮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왜? 당시 일본에는 전쟁 끝나고 실업자가 된 직업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드글드글하거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얘들을 실업자로 만드느니 얘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줘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대하는 반대파들까지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군인과 반대파들 이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었죠. 그죠? 그 타겟이 조선이었고 거기다가 누구도 전쟁을 원했다고 했죠? 네. 기나긴 전국시대 동안 조선과 명나라와의 교역이 끊긴 상인들도 무역 확대를 위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일본의 야망을 제어해야 되는 당시 아시아의 주인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 명나라는 정치의 문란과 여진족의 침입으로 맛이 가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100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최정예 직업군인만 수십만 명. 거기다가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한 최신의 무기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16만 명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의 시작이죠. 자, 봅시다.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일본은 처음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 조선은 애초에 목적도 아니에요. 조선은 당연히 먹는 거고 목적은 어디다? 명나라다 해서 딱 쳐들어왔죠. 그래서 부산진 전투, 동래성 전투
그리고 신림의 충주 탄금대 전투 등에서 조선군은 그냥 박살나버리고 일본이 무려 며칠 만에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 봐봐. 걸어서 와도 한 달 거리인 부산과 서울인데 완전 무장하니 수십만의 병력이 20일 만에 왔다는 건 조선군이 그만큼 대응을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일본군의 전략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일본군의 전략은 오직 적의 어디를 친다? 적의 머리를 친다. 마치 나당연합군이 백제 수도 사비성만 딱 함락시키고 의장만 딱 잡아갔듯이 일본도 적의 수도를 치고 왕만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라 생각해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일본 육군의 목적은 최대한 빠르게 조선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하고 왕을 잡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은 점령했지만 누군 못 잡았죠? 왕은 못 잡습니다. 선조가 피난을 갔거든요.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 여기 북방 끝에 있는 어디까지?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전쟁이 발생했던 배경 상황 봤고요. 이 전쟁 초반 일본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의 반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자 왕인 선조는 지금 어디까지 몰려가 있죠? 네 여기 의주까지 피난을 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디까지 진출한 상황이에요? 네, 의주의 바로 아래인 여기 평양성까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본이 진짜 몇 발자국만 더 오면 그냥 왕 잡고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조선 끝. 근데 이 평양에까지 진출한 일본 육군이 이 코앞인 의주까지 진출을 안 합니다. 아니 왜? 봐주기인가? 이 원코 더 주나? 그런 게 아니라 진출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누구 덕분에? 바로 조선의 반격. 바다에서 시작된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일본 육군이 발이 묶여버립니다. 아니 쌤, 이순신은 바다에서 활약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일본 육군의 발이 묶여요? 그건 일본의 전략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일본이 이 부산에 상륙을 한 다음에 조선의 수도인 서울까지 오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죠? 이거 뭐 때문이라고? 그래, 조선이 워낙 형편없이 깨진 것도 있지만 일본의 기본 전략이 뭐야? 막 지방을 다 정리한다는 게 아니지. 그치? 빠른 속도로 적의 수도를 쳐서 왕만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육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의 왕을 잡아라 라고 해서 일본 육군은 정말 최소한의 군량, 최소한의 무기만 가지고 전진 내렸어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그 육군이 먹어야 되는 수많은 식량이나 무기는 누가 보급하냐? 누가? 수군이. 일본 전략은 육군은 빠른 속도로 적의 머리를 치고 육군에게 필요한 무기나 식량은 다 누가 보급해준다? 수군이 바다를 통해서 보급해주겠다. 이게 일본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이게 바로 수륙양면작전이라는 거야. 되게 합리적인 작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육지로 식량이나 무기를 운반하는 것보다 바다로 운반하는 게 훨씬 빠르고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무기랑 식량 옮길 수가 있거든. 당시 교통이 워낙 불편하니까. 근데 바다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이순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육군이 서울 평양쯤 왔을 때는 이미 가지고 온 식량이나 무기가 다 떨어진 상황인 거야.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무라이라고 해도 밥 못 먹으면 게임 끝이야. 그래가지고 육군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어. 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야, 수군 뭐 하는 거야? 왜 빨리 우리한테 무기랑 식량 안 갖다 줘? 빨리 무기랑 식량 갖고 와. 그래서 수군이 뭐라 그래? 우리 안 가는 거 아니라 못 가는 거야. 바다에 왜 미친놈이 등장했어? 얘가 그냥 우리 가는 족족 다 박살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누군데? 이순신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군이 발이 묶여버린 거야. 식량도 무기도 없이. 이순신 장군님은 여러분 임진왜란 터지기 전부터 당시 그 전라좌수영, 이 전라좌도의 수군 통제사였는데 전쟁 날 걸 미리 예견하시고 계속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본 수군을 그냥 가라앉혀버립니다. 자, 봅시다, 이제. 수군, 의병의 활약, 관군의 반격, 수군, 이순신 장군님. 총 23번 해전을 벌이시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님은 단 한 척의 배도 침몰당한 적이 없어요. 싸우는 족족 일본 수군을 그냥 개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옥포, 사천, 당항포 등등인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할 만한 거는 사천해전이에요. 이거 왜냐면 여러분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배가 있죠. 뭐? 거북선. 그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 투입된 전투가 사천해전이에요. 어쨌건 여러분 봐봐. 일본의 지금 전략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수륙 양면 작전이.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다를 뚫지 않고서는 전쟁이 끝나질 않는다. 어떻게 한다? 바다를 뚫어야 한다. 바다를 뚫자는 건 누구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순신을 잡아 없애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난다긴다 하는 수군 지휘관 다 불러 모으고 일본 수군을 다 집결시켜서 한 방에 뚫어버리자라고 해서 일본 수군의 힘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수군 연합군대 이순신 장군님의 전투가 벌어져요. 이게 바로 조선 바다의 운명을 건 전투. 바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한산도 대첩. 여기 지도에 한산도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산도 대첩. 여기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을 상대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워낙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략 전술을 잘 세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의 배와 일본의 배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조선의 배는 어떤 배냐? 이 바닥이 평평한 박스 형태의 배예요. 이거 조선의 배를 판옥선이라 그래. 바닥이 평평하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들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가. 그 안에 일본의 배는 세키부네라 그래서 바닥이 V자 형태야. V자 형태입니다. 자,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바닥이 평평하면은 물의 저항을 많이 받죠. 그죠? 그러니까 판옥선은 일단 장점이라 그러면 바닥이 평평하니까 굉장히 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튼튼해요. 그리고 높이도 높고. 그에 반해서 단점이라 그러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그에 반해 일본의 배, 세키부네는 이 바닥이 뾰족하니까 물의 저항을 조금 받아.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단점은 모양이 불안정하니까 이게 배가 약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냐면은, 근데 쌤 그러면 판옥선은 그냥 물 위에서 덜 흔들리고 멀미는 안 날지 몰라도 속도가 느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여행 가는 배도 아니잖아요. 근데 판옥선은 튼튼해. 얼마나 튼튼하냐?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하고 대포를 발사해도 배가 흔들리지 않아. 그에 반해 일본의 배 세키부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배가 너무 약해. 얼마나 약해?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 못해요.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하고 대포를 쏘잖아? 배가 부러져요. 배가 박살나버려. 그 대포의 반동을 못 이겨서. 이순신 장군님은 이게 여러분 판옥선이라고 치면, 이 판옥선에 치면은 생각한 거야. 일본을 이길 방법은 이 판옥선에다가 대포를 쫙 설치해서 이 대포의 화력으로, 적이 접근하기 전에 화력으로 괴멸시키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 왜냐면 당시 일본의 전략은 이거예요. 일본에 배가 빠르다겠지. 일본의 장기가 뭐야? 사무라이, 근접전이란 말이야. 머리, 허리, 다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전략이 최대한 빠른 배로 적의 배에 접근해서 도선, 적의 배에다가 사다리를 걸치고 갈고리를 던져서 적의 배로 건너가서 근접전으로 끝장낸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었어.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냐면, 이런 기록이 있다? 세키부네 한 척이 판옥선에 접근해서 세키부네에 타고 있던 일본군 사무라이가 딱 2명이 판옥선에 올라왔더니 판옥선 한 척에 한 200명, 300명이 타거든요. 그 2명의 사무라이에게 300명의 조선군이 전멸했다는 기록이 있어. 예전에 한번.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접전. 여기 윤 장군님은 근접전 하기 전에, 적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괴멸시킨다. 이거였어. 그러니까 근접전이냐 원거리냐 이 싸움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이 화력으로 일본군을 깨부시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어쨌건 일본 애들이 바다를 뚫기 위해 모였다고 했죠. 한산도 대첩. 당시 일본 수군 연합군을 이끌던 일본군 대장이 와키자카 야스히루 라는 애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권장 중 한 명인 일본군 명장인데, 이거 얼마나 명장이냐? 1600명의 기병, 일본군 기병으로 조선군 5만 명을 박살낸 일본군 명장이에요. 육군 전투에서. 당시 전라도에서 5만 명의 군사가 왕 구하겠다 올라오다가 얘 하나에 1600명 기병한테 박살난 전투가 있어. 광교산 전투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본업이 육군이 아니야. 얘는 본업은 해전이야. 그러니까 수군 전문가야. 얘가 이제 일본 수군을 딱 읽어오는데 얘가 생각하는 거야. 판옥선? 그래, 튼튼하고 좋겠지. 하지만 여러분 알죠? 그 당시 대포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여러분 생각하는 대포처럼 화약이 빵 터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돌멩이를 던진다 생각하면 돼요. 돌멩이를. 생각해봐. 그 적의 배가 고정돼 있나요? 아니죠. 일본 배가 얼마나 빠른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배를 예측 사격해가지고 대포를 박살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빵 쐈다가는 쿵 바다만 빠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키자카 야스리는
우리 일본군의 장점은 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압도적인 배의 숫자로 이 판옥선에 대포 한 번 딱 쏠 때 그 한 번의 포격만 우리가 견뎌내면 이길 수 있다. 어차피 대포 그 한 번 쏘고 또 장전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어차피 한 번 쏘는 것만 우리가 견뎌내면 접근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일본군의 배의 숫자는 총 90척. 그에 반해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있던 배는 56척. 거의 2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딱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대박인 게 이순신 장군님도 일본군의 전략을 다 알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제 딱 한산도 앞바다에서 와키자카 야스리가 빠른 일본군의 배를 쫙 전진을 시켜. 엄청 빨라.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냐. 이름하여 하객진. 학이 날개를 핀다. 학의 날개다 라고 하는 하객진을 들고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군은 판옥선으로 이렇게 딱 학이 날개를 피듯이 쫙 포위를 해요. 일본군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때 학이 날개를 피듯이 포위해서 대포를 팍팍 쏩니다. 근데 말했죠. 당시 대포는 화약도 아니고 한 번 쏘고 나면 장전해야 되잖아. 와키자카 야스리도 생각해요. 한 번만 견디면 된다. 해서 아니야 다를까 한 번 빵 쏘니까 피해는 입었을지언정 일본군 배가 전멸한 게 아니야. 좋아. 이제 접근만 하면 된다. 하고 일본군 배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어. 근데 조선군은 뭐예요? 태포 장전하고 있는 거야. 일본군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냐? 판옥선의 장점. 평평하다. 평평하니까 배의 방향 전환이 굉장히 쉽죠. 여기서 대포를 쐈지. 반대쪽에는 뭐야? 아직 쏘지 않은 장전된 포가 있죠. 배를 쓱 돌려서 뻥! 코앞까지 다가온 일본군은 당연히 대포는 날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가 코앞에서 대포 도보봉 맞은 거야. 또 쏘고 또 배를 돌려서 빵. 그러니까 한쪽에 쏠 때 반대쪽 장전하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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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로 결과 조선군은 사망자 3명, 부상 10명, 배 파손 0척. 일본 47척이 파손되고 12척이 납포됐고요. 사망자는 헤아릴 수도 없어. 조선 수군의 완승으로 이 한산도 대첩이 끝이 납니다. 일본 수군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어요. 와키자카 야스하루 어떻게 됐냐? 겨우겨우 무인도로 도망가서 한 달 동안 그 무인도에서 미역 먹고 숨어서 지내다가 잡힐까봐 숨어가지고 미역 먹고 숨어 지내다가 겨우겨우 도망갔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참담한 패전을 듣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조선 수군과는 싸우지 마라. 그냥 도망가라. 못 이긴다. 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아무튼 이순신 장군과 이 수군의 이런 압도적인 활약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우리가 이 남해안의 해안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남해안의 해안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바다가 완전 웃게 된 거예요. 이 남해안. 여기 남해안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남쪽. 여기를 완전 우리가 장악을 합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아까 말했지. 일본 육군은 보급품이 없어. 일본 육군이 먹어야 되는 식량, 무기 다 누가 보급해줘야 돼? 수군이 보급해줘야 되는데 수군이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간단 말이야. 보급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 육군은 빠르게 전진하고 육군이 필요로 한 무기는 수군이 보급해준다라고 하는 이 수륙 병진 작전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어디를 보호할 수 있었느냐. 일본이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일단 서울 쪽으로만 전진하다 보니까 이 전라도, 우리 조선 최대의 평야인 전라도를 쳐들어오지 않았거든, 일본이 그 당시에. 근데 또 일본이 뒤늦게나마 이 전라도를 쳐들어오려고 하지만 이순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전라도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의 이런 활약 덕분에 우리 조선 최고의 곡창지대인 이 전라도 지역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우리가 확보한 거야. 자, 여러분, 그리고 이때 여러분 알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쌤, 아까 계속 일본이 이제 바다를 통한 보급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럼 그냥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그냥 육지로 보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군이 다 육지 이미 다 이겼는데 그냥 좀 힘들더라도 육군으로 보급하면 되잖아요. 맞아. 실제로 일본이 이 바다에서 개박살나서 수군으로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제 어떻게 한다? 육군을 통해. 그냥 번거롭더라도 육지를 통해서 보급을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누가 나서느냐?
의병들이 나서게 돼요. 의병. 정식 군인이 아니라 의로운 병사를 의병이라 그럽니다. 자기 고향, 내 부모 형제, 자신의 고향을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게 의병인데, 이 의병들이 왜 무섭냐면은, 의병들은 여러분들 그 고향 사람들, 그 고향의 토착이란 말이야. 그 토착민들 뭐에 대해 잘 알아? 그래, 그 고향의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빠삭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지름길이 있는지, 어디에 골목길이 있는지, 어디가 뭐 길이 험한지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 이 의병들은 절대로 일본이랑 정면 승부는 안 해요. 왜? 정면 승부는 일본이 훨씬 강하니까. 군사의 숫자나 무기나. 의병들은 게릴라전.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치고받치기. 특히 어디? 일본의 이 보급. 일본이 이제 군인들이 먹어야 되는 무기랑 식량을 보급할 때마다 와가지고 툭 치고받치고 막 무기 불지르고 막 식량 불지르고 도망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의병들은 여러분들 정리하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자발적인 그 우리 백성들이고요. 양반과 백성들이고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는데 주로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구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홍의장군, 곽재우 같은 사람도 있고 스님들도 의병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유정, 휴정 같은 스님들도 있고요. 또 여기는 안 적었지만 고경명 거기다 좀 추가해 놓으세요. 유명한 의병장이라 그러면 고경명이나 조헌 이런 분들도 의병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의병장은 다 양반이에요. 양반들,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 사림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우리 고향을 지키자! 하고 의병장들이 중심이 돼서 딱 의병을 일으키면 이제 그 밑에 백성들이 모여서 의병을 조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의병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진퇴양난인 거야. 바다에서는 이순신에게 다 깨져. 육군으로 보급하자니 의병들이 시도 뜻 없이 나타나가지고 일본군의 보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평양에서 진출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분위기가 변할 때쯤 드디어 조선의 정부군도 정신을 차려요. 이때부터는 조선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이제 관군도 적극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관군, 조선의 관군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반격이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대첩이에요. 이 진주대첩 정말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여러분 이 지도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아래에 진주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 지도로 좀 크게 봐서 볼게요.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 진주라고 하는 곳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자, 이게 다 이순신의 나비 효과야. 여러분, 우리 선조 잘 계셔요. 아직 잘 계세요. 여기서 도망 안 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지. 일본 육군의 최전방 부대는 평양에 있고 여기 우리 수도 서울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일본의 전략, 육군은 빠른 속도로 진격. 육군이 써야 되는 물건은 바다로 수륙 병진작전 완벽해. 뭐가 완벽해? 바다 개박살. 더 이상 바다로는 그 어떠한 보급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바다는 이순신 거니까, 조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육지로 보급을 하자. 힘들더라도 육지를 통해서 보급을 하자. 어림도 없지. 누가 나서요? 의병들이 나서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있어. 자, 이제 일본도 생각을 한 거야. 이 전쟁은 쉽게 빨리 끝날 전쟁이 아니구나. 이제 일본에서 바다를 통한 보급도 어렵고 육지를 통한 보급도 어렵다면 어떻게 한다? 이 조선 땅에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얻어야겠다. 자체적으로. 그냥 여기서 바로 자급자족해야겠다. 근데 이미 이 중간 통로는 일본군이 다 초토화시켰잖아. 어디가 남았어요? 조선 최고의 평야지대. 그리고 일본군의 진격로에서 비껴가는 곳. 어디? 전라도. 그래서 조트리치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라도를 차지해라. 전라도를 차지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량을 가지고 우리 일본군이 보급을 하면 된다. 그럼 의병도 무서울 거 없고. 왜 자체적으로 식량이 나니까. 전라도만 차지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본군이 방향을 틉니다. 어디를 차지하기로? 전라도로. 원래 바다로도 쳐들어올라 그랬어. 원래 마키자카 야스히로가 이순신 깨부시고 난 다음에 전라도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다에서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막았지. 근데 봐봐.
이순신 혼자 전라도를 못 지켜. 왜? 이순신은 바다에 있잖아. 육지로 일본군이 몰려오면은 이순신이 뭐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서 싸울 거야? 아니잖아. 이 전라도를 지킨 게 관군과 의병입니다. 당시 경상도에서 이 전라도로 넘어오는 중요한 길목이 여기 진주예요. 이 진주로 일본군 최정예 육군 3만 명이 진군을 해옵니다. 이 3만 명의 일본군 앞에 놓여진 진주성의 병력은 겨우 3천 명. 그 3천 명의 병력과 함께 진주성을 지키던 진주 목사는 바로 김시민이라는 분이었어요. 진주 목사 김시민. 자, 어떻게 됐을까요? 3만 명, 전라도를 먹으러 오는 일본군 3만 명과 그를 막으려고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3천 명의 조선 육군과 진주 목사 김시민. 무려 10일 동안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조선군이 막아내요. 무려 10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10일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요. 근데 참 슬픈 게 기록에 나와 있다. 일본군을 몰아내고서 이때 당시 여러분들 그 관군과 백성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싸워요. 그 일본군이 딱 몰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장군님, 진주성을 지키던 지휘관이 김시민이었잖아.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데 김시민이 선체로 대답이 없더래. 딱 차고 여기서 장군님, 저희가 이겼다니까요? 가보니까 선체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1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팍 싸우다가 일본군이 물러가는 걸 보고 이제 모든 기력이 소진해가지고 성벽에 서 있는 채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주성 대첩은 우리가 10배의 적을 상대로 이겼지만 지휘관인 김시민 장군님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전투입니다. 이 전투 덕분에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이 전라도를 지켰던 진주대첩. 그리고 또 하나, 관군의 반격 또 하나는 바로 행주대첩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행주대첩, 권율 장군 여러분들. 이 권율인데 이 행주대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관군의 반격이라 그러면 진주 김시민의 진주대첩, 전라도로 지켰던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인데 이 두 개의 전투가 의미가 있는 건 관군만 싸운 게 아니야. 의병과 함께 싸웠어요. 실제로 김시민이 진주성을 지킬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병들이 성 밖에서 계속 일본군을 괴롭혔어. 특히 홍위 장군 곽재우 있죠? 곽재우도 이때 엄청 열심히 싸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의 전투는 관군과 함께 누가 연합한? 의병과 관군이 함께 싸운 전투예요, 이거는. 의병과 연합했던 전투입니다. 진주대첩에서 우리가 10배의 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던 이유는 김시민도 이순신과야. 미리 준비를 엄청 철저히 해놨어요. 무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당시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 일본군 조총 짱, 조선은 열등기 미개. 아니야. 조총만 일본이 신무기가 아니에요. 조선은 일본군이 이제 다 장점이 조총이지만 조선은 대포, 화포류는 일본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어. 그걸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은 거지. 근데 김시민이나 이순신 같은 분들 미리 우리 조선의 우수한 무기를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관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타. 누가 드디어 조선을 도와주러 오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드디어 조선이 그렇게 사대하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모시던 명나라가 이제 도와주러 옵니다. 원래 명나라는 처음에 말했죠. 의심했다고. 조선과 일본이 밥 먹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다. 지금 조선이 일부러 지고 있는 거다.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지.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또 애초에 일본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때 뭐라고 하고 왔어요? 정명가도 우리의 목적은 명나라다. 명나라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명나라가 도와준 이유는 사실 여러분 명나라가 도와준 이유는 조선을 어여삐 여겨서가 아니야. 애초에 일본 목적은 어디야? 명나라야. 그러니까 어쨌건 일본이 조선을 이기더라도 명나라로 넘어온단 말이지. 그럼 얘들아, 어차피 해야 하는 전쟁이라면 나의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에서 일본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조선 땅에서 일본을 막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그죠? 굳이 자기네 땅까지 일본군을 끌어들이면 자기네 국토도 황폐해야 되니까 어차피 일본이 우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조선 땅에서 일본을 몰아내자 라고 해서 명나라가 옵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의 지원,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중국 대륙의 스케일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명나라가 총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보낸 군대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당시 이제 그 명나라 황제 만력제가 20만 명의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만력제가 원래 20만 명이 여러분들 먹을 식량이 얼마나 많아.
20만 명이면 얘들아 하루에 밥 한 그릇씩만 먹어 밥 세 그릇 먹으면 60만 그릇이야, 그지? 그래서 만력제가 그 많은 20만 명이 먹을 식량을 다 보내기 너무 힘드니까 돈을 줘요. 은 5만 냥을 내리고 가서 조선에 가서 사 먹어라. 근데 조선에도 사 먹을 만한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전쟁났는데. 그래서 만력제가 야 그러면은 힘들더라도 쌀 가져가라. 쌀 20만 석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조선은 도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저기 도로가 안 좋아서 쌀을 옮길 수가 없는데요. 야 그럼 조선에 도로 깔아줘. 이래가지고 조선에 도로까지 깔아준 황제가 만력제예요. 어쨌건 20만 명의 이제 병사가 와서 조명연합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 지금 일본 육군이 어디까지 와 있다 그랬죠? 평양.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제일 먼저 이곳 평양을 쳐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냅니다. 평양성을 탈환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몰아 어디까지 가자? 수도 서울까지 되찾자라고 서울까지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명나라가 평양에 있는 일본군을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방심했어. 교만한 거야. 야 뭐야 외놈들 별거 아니네. 야 조선 니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 왜구들한테 이렇게 쩔쩔맨 거야? 야 우리 대륙의 스케일로 한 방에 찾아줄게 하고 막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명나라 군대가 좀 침착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평양과 여기 이제 평양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쳤을 때 평양과 서울 사이에 어디가 있냐? 옛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있단 말이야. 명나라 군대가 개성의 근처에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에게 개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평양을 되찾고 너무 방심을 한 다음에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오다가 개성에서 매복해 있던 일본군에게 명나라 군대가 된통 깨집니다. 그리고 다시 평양성으로 후퇴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시 명나라가 평양을 조명연합군이 명나라랑 조선군이 평양성을 되찾은 다음에 명나라가 바로 수도 서울까지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이 당시 이제 조선군한테 우리 명나라가 서울로 바로 진격할 테니까 너희 조선군도 우리 명나라의 공격에 호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당시 조선 육군의 사령관이었던 권율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가 내려오면 함께 싸워야 되니까 이 서울 근처에 행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딱 그 개성과 서울 사이거든. 이 개성과 서울 사이에 행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여기에 딱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대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명나라가 개성 찍고 서울로 내려오면 우리 3,000명의 조선 군대도 명나라랑 연합해서 어디를 찾자? 서울을 되찾자 하고 행주산성에서 존버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명나라가 어디서 패배한 거야? 개성에서 패배하고 어떻게 한 거야?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율 입장에서 뭐야? 아니 형님들 개성 찍고 서울로 온다며요. 왜 안 와요? 아 우리 사람들 개성에서 패배했다 해 하고 그냥 평양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번에 겁먹어가지고 명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권율과 3,000명은 여기 고립된 거야. 일본군이 이런 건방진 새끼들 니들 명나라 믿고 서울로 올라 그랬어? 하고 이게 명나라군을 격퇴한 일본군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이 행주산성으로 일본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행주산성에 고립된 권율과 3,000명의 조선군과 명나라를 깨뜨리고 돌아온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기 행주대첩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 권율과 3,000명의 조선군은 당시 일본군이 한 3만 정도 있었거든요. 3만? 10배가 넘는. 와, 진주대첩도 10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10배의 싸움을 이기는 뭔가 있나 봐. 여기서도 10배가 넘는 3만이 넘는 일본군을 상대로 권율의 조선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얼마나 큰 승리였냐면 일본이 이때 너무 많이 병사들이 죽어가지고 더 이상 서울을 지킬 수가 없다 해서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행주대첩에서 너무나 많은 병력을 잃어버린 일본이 남은 병력으로는 서울과 개성을 지킬 수가 없다 해서 자진해서 남쪽으로 수도 서울과 개성을 버리고 퇴각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서울을 되찾게 해준 의미 있는 전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봐봐. 일본은 지금 평양도 뺏겨, 개성과 서울에서도 평양도 뺏기고 행주대첩에서 패배해서 서울과 개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일본은 점점점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바다에서는 계속 깨지고 있고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남쪽에서는 의병들 날뛰고 있고 전라도도 못 뺏고 서울도 빼앗기고 일본이 지금 완전 위기에 몰린 거야. 그래서 이 위기에 몰린 일본이 여러분들 휴전을 제의합니다. 야, 우리 뭐 하자? 전쟁을 좀 쉬자. 쉴휴 전쟁전. 전쟁 좀 쉬자. 잠깐 스톱하자. 라고 제의하는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조선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네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지네 불리해지니까 전쟁을 셔?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일본은 이 휴전 제의를 우리한테 하지 않았어. 쌤, 지금 일본이 우리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휴전을 제의 안 하면 누구한테 해요? 명나라한테.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거지. 일본이 말하는 거야. 어차피 니네 명나라 꼬봉 아니야? 어차피 지금 너네 조명연합군이면 너네 지금 명나라랑 같이 편먹고 싸우고 있잖아. 그럼 너네들 명나라 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일본은 우리한테 사신도 안 보내. 명나라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근데 명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쁘지 않은데? 해. 왜? 명나라 입장에선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건 알 바 아닌 거야. 명나라는 그냥 이 전쟁만 어떻게든 끝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일본만 몰아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진지하게 이 제의를 받아들여.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과대망상증은 끝나질 않아.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좀 현실적인 제안을 했으면 명나라 받아들였을 텐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휴전을 대가로 명나라에 뭘 요구하냐. 일단 조선을 반으로 나누어서 조선 남부의 4개의 도를 우리 일본에게 달라. 이 4개의 도가 어디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 4개의 도를 우리 일본에게 달라. 하고 또 뭐 하냐?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딸, 그러니까 명나라 공주를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님의 첩으로 내놓아라. 미친놈인가? 실제 명나라가 뭐야 미친 새끼들아 이러고 휴전 재단이 깨집니다. 다시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바로 정유재란인데 여러분 이 휴전제의가 이게 재단될 동안 조선도 바보가 아니야. 일본 놈들 언제고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해서 이 휴전회담이 왔다 갔다 하고 진행될 동안 조선은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선의 재정비. 조선도 이제 옛날에 그 조선이 아니야. 조선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이제 느껴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밀렸잖아. 왜 밀렸어? 일본은 100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전문 직업군인인 반면에 우리는 제대로 창도 잡아본 적 없는 농민군으로 싸웠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일본 같은 전쟁의 고수들을 이기려면은 직업군인, 제대로 훈련된 정규 직업군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앙군은 직업군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전문 군사 기구입니다. 이 훈련도감은 여러분들 직명이 아니야. 직업군이야. 직업군인. 전문 군인.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농민들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전문 직업군인을 모집해서 만든 직업군인 부대가 훈련도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훈련만 하는 거야. 싸움만 하니까 당연히 전투력이 뛰어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걸로 이제 월급도 주고 하니까. 그리고 부대도 세분화시켜. 일본의 장점이 뭐야? 사무라이. 머리, 허리, 다리! 근접전이면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무라이들과 싸울 수 있는 근접전 병사를 양성해야겠다. 그리고 또 일본 애들 신무기가 뭐예요? 빵! 조총. 우리도 조총 부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부대를 어떻게 하느냐? 포수. 우리도 일본의 조총을 따라해. 근데 일본 조총 복사했어,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 우리도. 일본에서 이제 일본군 포로로부터 빼앗은 조총을 분해해서 우리도 조총을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도 조총병을 만듭니다. 포수. 그리고 사수. 사수는 우리의 장기, 활. 활을 쏘는 전문 병사들, 사수. 그리고 근접전 전문인 살수. 그러니까 우리도 병종을 3개로 나눈 거야. 총을 쏘는 병사인 포수와 활을 쏘는 병사인 사수와 근접전을 하는 살수. 이렇게 포수, 사수, 살수인 전문 직업군인으로 이루어진 훈련도감이라는 직업군인 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5개로 늘어나. 훈련도감뿐만 아니라 뭐 어영총,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에서 나중에는 5개의 직업군인 부대가 생기고 이걸 통틀어서 5군영이라 그러는데 일단 시작은 훈련도감이에요.
근데 직업군인은 여러분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왜? 월급을 줘야 되고 다 먹이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 나라의 군인을 직업군인으로 만들기에는 조선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적인 군인은 직업군인으로 만들지만 대다수의 일반 병사들은 여전히 일반 병사들은 농민들에도 징집을 해야 돼. 근데 전쟁 났을 때 봤잖아. 반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없는 거야. 다 이제 막 군인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방군은 뭐로 했냐? 소고군이라는 체제로 바꿉니다. 소고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이제 포 내고 군대 안 가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누구나 군대를 와야 한다. 거기다가 원래 여러분 조선 양인계병제였죠. 양인들 군대 간다. 근데 실제로 누구만 왔어? 농민들만. 이제 그건 아니야. 양반부터 노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얄짤없다. 다 전쟁 나면 군대 와라. 이게 뭐냐면 평소 때는 생업에 종사해요. 자기 할 일 하다가 이제 바쁜 일 없을 때,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 안 지을 때, 이럴 때 훈련을 받고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양반부터 노비까지 싹 다 소고군으로 묶어가지고 전쟁에 데려가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소고군 해서 이건 약간 예비군 같은 거야. 예비군. 평소 때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 나면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전문 군인으로는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훈련도감 직업군인. 그리고 다수의 병사들은 예비군으로 이루어진 양반부터 노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 소고군으로 조선은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회담은 파토가 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뭐죠?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휴전회담이 끝나고 다시 이제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 왔는데 일본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명나라였을까? 의병이었을까? 조선의 관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이제 부담되는 상대는 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순신이었어요. 애초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여러분 고생한 이유도 그 모든 시작은 이순신으로 시작이 된 거야. 일본의 그 수륙 양면 작전이라고 하는,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하는 기본 전략 개념부터 망가뜨린 게 이순신이잖아. 그때 이후부터 이순신은 단 한 번의 패전도 없이 바다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전쟁하려고 보니까 이순신의 존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누구는 치워버려야 한다? 이순신은 치워버리고 싸워야 한다. 이순신이 도저히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떻게 이순신을 치워버려? 일본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들 일본에서 이제 조선에 건너온 그 부대, 대표적으로 1군과 2군이 있었는데 일본군 1군의 지휘관이 고니시 유키나카고요. 2군의 지휘관이 가토 기요마사라는 애야. 근데 이 둘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았냐? 조선 조정이 다 알고 있었어. 얘네가 사이 안 좋다는 거는. 이걸 일본이 이용합니다. 어느 날 조선의 조정, 선조와 대신들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해요. 보내는 이는 고니씨. 그 내용은 이거야. 안녕, 나 고니씨야. 야, 내가 너네 가토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지? 근데 이제 휴전회담이 끝났고 다시 전쟁이 날 거야. 근데 이 가토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다를 건너서 너희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갈 예정이야. 나는 너희가 가토를 바다 위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딱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 여러분 딱 보기에 가토랑 사이가 안 좋은 고니 씨가 가토가 언제 조선으로 건너갈지 이 기밀 정보를 넘겨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서 자신이 싫어하는 가토를 조선의 힘을 빌려서 처리할 것 같은 딱 그런 시나리오인 거잖아. 그럴싸하죠. 이 편지에 조선의 왕인 선조를 포함한 모든 대신들이 껌뻑 넘어간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래서 특히 선조가 완전 넘어가. 실제로 조선 신하들 중에서는 뭐 유성룡이라든가 이렇게 좀 뭐 정발과 권탁이라든가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선조는 완전 이걸 믿어. 그래서 바로 이순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순신아, 대박이야. 야, 얼마 전에 고니씨가 편지를 보내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토가 바다를 건너온대. 일본군 사령관 중에 한 명이 가토가 바다를 건너온대. 우리 수군 킹왕짱 세잖아. 네가 그때 타이밍 맞춰서 가가지고 바다에서 가토를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전쟁 우리가 수월하게 이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정보를 믿으십니까? 애초에 이 정보 출처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편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까? 이건 너무나 좀 의심스러운 경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신중한 이순신 장군이 이런 계획을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말해요. 전하, 이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어찌 아무런 증거 없이 적의 말만 믿고서 성급하게 바다로 나간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적의 함정이라면 우리 수군이 역으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적의 그 규모는 우리의 몇 배가 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선조의 명령을 거부해요. 실제로 이게 함정이었어. 실제로. 팩트는 이거는 거짓 구라 함정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일본이 왜 이런 함정을 짰냐? 이순신이 바다로 나와도 좋아. 일부러 넓은 바다로 끌어들인 다음에 사방에서 호위하려고 했고, 나오지 않아도 좋아. 왜? 선조와 이순신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잖아. 일본은 알고 있어. 이순신 성격상 이런 정보를 믿고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니야 다를까. 선조가 완전 빠개친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장수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 여러분, 선조는 엄청 의심과 질투심 많은 성격이야. 선조는 이순신을 고마워하지 않았어. 엄청 질투했어요. 왜? 자기랑 너무 대조되잖아. 전쟁 나자마자 수도 버리고 평양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친 자기의 모습과 일개 지방관으로서 일본군 상대로 백전백승하고 있는 이순신.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 여러분 그때 혹시 알아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님에게만 가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이 있는 이 전라도 쪽으로 백성들이 계속 모여들어. 그러니까 선조는 두려운 거야. 이순신이 만약에 반란일을 일으키면? 이라고 두려웠던 거야. 가뜩이나 그렇게 무섭고 질투가 나고 막 두려운데 말까지 거부했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자를 장군으로 세울 수 없다. 이순신을 파직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순신은 파직당합니다. 백의종군으로 떨어져요. 백의종군이 뭐냐면 병사로 강등시키는 거야. 그리고 수군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기냐? 조선군 최고의 명장인 원균에게 넘겨요. 원균에게. 원균이 어떤 사람이냐? 전쟁 났을 때 말했죠? 전쟁 났을 때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야. 무능함의 극치라고. 근데 왜 원균에게 넘겼느냐? 이 무능한 사람한테. 여러분, 선조는 착각을 갖고 있었어. 우리 수군은 정말 강하다. 우리 수군은 일본보다 월등히 강하다 생각해서 여러분, 이런 당시 전쟁이 어땠냐면은 그 막 일본군이 밀려나서 어디까지 밀렸었냐면 경상도까지 밀려났어. 그래서 이 경상도까지 밀린 상태에서 휴전회담이 진행이 된 거야. 여기 휴전회담이. 근데 일본은 이 경상도는 뺏기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 경상도 쪽에다가 우주방어 태세를 갖춰놓은 상태였어. 이 우주방어 태세를 조선과 명나라 육군이 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조가 그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순신아, 우리 수군 킹왕짱 세잖아. 네가 바다로 가가지고 그냥 꽝꽝꽝꽝 해가지고 경상도를 뚫어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거 안 됩니다, 전하. 육지의 높은 산에다가 성벽을 쌓고서 대포를 쏘는 적을 바다에서 우리 수군이 이기는 건 힘듭니다. 이건 무리한 전략입니다. 육군과 수군이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막 했는데, 당시 원균, 이순신 밑에 있던 원균은 이순신을 질투했거든. 참 웃겨. 그래가지고 선조한테, 전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수군 지휘권을 주시면 제가 수군만의 힘으로 경상도를 떨궈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선조도 이순신,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이순신과 내 말 듣고 용감한 원균. 해서 원균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선조가 바로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원균은 160척의, 이순신이 그 전쟁 기간 내내 힘들게 길러놓은 160척의 조선 수군을 이끌고 갑니다. 경상도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칠전량 해전. 하루아침에 조선 수군이 전멸합니다. 몇 척만 남아요? 딱 12척. 그것도 당시 배설이라는 장군이 이거 원균 따라가다가 다 죽겠는데 해가지고 몰래 도망친 거야. 그 도망친 12척 백원 전멸했어요. 전멸. 이순신 밑에선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던 조선 수군이 원균 밑에선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린 거야. 그렇게 조선 수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놓고 일본이 이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비록 수군이 전멸하긴 했지만 조선도 완전 한 번에 밀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도 지금 준비를 해놨잖아. 그치? 중앙군으로는 포수와 사수와 살수로 이루어진 직업군인 훈련도감, 지방군으로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해 놓은 소고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 대비를 해놨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어디가 완전 뚫렸어? 바다가 뚫렸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바다로 팍 몰려올 때 선조가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가 쫓아낸 이순신.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한테, 순신아, 진짜 미안하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서 이순신을 다시 수군 지휘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순신 다시 와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가 길러놓은 그 정예로운 수군 다 죽고
몇 척 남아있어? 꼴랑 12척 남아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조가 또 속 뒤집어진 얘기를 하는 게 선조가 야 순신아 진짜 미안한데 12척 가지고 수군이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니? 그냥 12척 버리고 너도 육군으로 합류해 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쌍욕이 나오죠.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하죠. 전하, 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저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죽지만 않으면, 제가 살아만 있으면 적이 함부로 저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거. 그러니까 닥치고 있으라 이거지. 뭐 이순신 자체가 말 안 했지만.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꼴랑 12척의 배로 원균의 조선 수군을 전멸시킨 일본 수군 330척이 바다로 밀려올 때 이순신의 이 12척의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박살냅니다. 이게 바로 와 이거 어떻게 이겼지 싶은, 이게 여러분 영화로 나왔던 그거야.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너네 명량이란 영화 보면은 영화 오프닝에서 이순신이 고문당하는 걸로 시작하죠. 이게 딱 이거거든. 전쟁 나기 전에 일본군의 이간책으로 이순신 파직당하고, 실제 얘들아 이순신 파직당했을 때 선조는 이순신 죽일라 그랬어. 고문을 진짜 엄청 했어요. 그나마 신하들이 죽이지를 말라고 애걸복걸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고문하다가 원균이 다 꼬라박아 먹으니까 미안해 다시 한번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 고문으로 고문으로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된 이순신 장군님이 12척 끌고 나가 싸운 게 명량대첩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330척 중에 130척을 바다에 괴멸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룹니다. 명량대첩.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서 봐봐, 육군도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괴멸시킨 줄 알았던 조선 수군도 이순신 덕분에 다시 부활했어.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지휘하던 일본군 총지휘관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깨꼬닥 사망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전 유언이 뭐였냐면 조선에서 철수해라. 다 철수해라. 안 된다. 철수해라. 이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일본군은 대규모 철수를 감행하는데, 이때 일본은 목적이 변했죠. 이제는 조선도 차지 못해요. 뭐 하는 거야? 일본군의 목적은 뭐예요? 안전하게 어디로 돌아가는 것?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거면은 뭐 타고 가야 돼? 배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뇌물을 엄청 바쳐요. 누구한테? 명나라한테. 제발 이 돈 받고 우리의 목적은 얌전히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 받으시고 저희 제발 얌전히 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까불게요. 명나라 입장에 손해볼 거 없잖아. 그럼 명나라는 뇌물 받고서 말해요. 일본군 그냥 보내주자. 전쟁 끝났다. 이순신이 뭐라 그랬을까? 택도 없는 소리. 일본이 와서 7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일본군을 보내주자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서 이순신이 퇴각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요. 그러다가 도망가는 일본군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싸우다가 한 발의 눈먼 총알이 이순신의 가슴에 박히죠. 그래서 이순신이 여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다 알고 있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나 같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아들아 그 서랍 2번째 통장 있고 막 이런 얘기 할 건데, 이순신 장군은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얘들아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병사들이 동요할 거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패로 나의 시체를 가리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고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알았어, 조선 수군은.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 죽을 때까지 적과 싸웠던 노량해전입니다.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은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자, 이번 지금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배경과 과정을 봤죠. 그죠? 자, 봐봐.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조선과 일본 명나라의 상황을 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쟁의 전개 과정. 초반에 엄청 조선이 밀리는 거 맞죠? 수도가 20일 만에 함락되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 가고. 근데 이순신의 활약으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객진. 해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해안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일본의 기본 전략이 그거였잖아. 육군은 빠르게 전진만 하고 수군이 육군의 보급을 담당한다. 근데 애초에 그 보급을 막아버린 거죠. 수륙 병진작전을 저지하고 전라도를 보호했다.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 일본이 이제 육지로 보급을 하니까 누가 날뛰어? 의병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활약을 하는 거죠. 익숙한 지형 지물을 이용한 게릴라 작전. 당시 대표적 의병장 뭐 곽재우, 유정, 휴정, 고경명, 조헌 이런 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군의 반격. 전라도를 지킨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권율의 행주 대첩. 근데 이거는 관군만 싸운 게 아니라 관군과 백성과 의병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운 전투였다. 그리고 결국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다. 조명연합군 형성돼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말이죠. 명나라군은 개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도망치고 권율이 행주선성에서 포위됐지만 오히려 역으로 대승리를 거두어서 일본군을 서울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휴전제의 명나라야겠다. 우리한테 안 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선도 정비를 했다. 중앙군은 직업군인, 포수사살수로 이루어진 훈련도감, 지방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예비군으로 이루어진 소고군, 이렇게 조선은 정비했고, 결국 다시 전쟁이 터졌을 때 육지에서는 훈련도감 소고군,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으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긴 과정이었는데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개별적인 전쟁을 물을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이 정유재란 전이냐 후냐, 이걸 가지고 좀 묻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전투를 중심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 7년간의 전쟁이 우리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 이 아시아에 어떤 변화와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